있었지 않습니까? 이번 대선 정권 교체의 마지막 변수는 사전투표함 바꿔치기 음모일 것입니다. 조기 대선이 확정적입니다. 투표 감시단. 시민의 눈 가입을 많이 해줘야 된다. 지난 총선 시민의 눈 활동 보셨죠? 전국에 투표소 15,000개, 선거 부정을 원천 봉쇄하려면 투개표 감시단 6만 명이 필요합니다. 정권 교체의 완성은 투표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시민의 눈을 검색하세요. 투표함을 지켜야 됩니다. 새누리당 반대할 거예요. 대선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탄핵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올 상반기 안에 대선이 치러진다는 것은 누구나 생각하는 일정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고의 정치 분석가신 우리 조기숙 교수님 모시고 앞으로 대선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해볼 건데요. 정말 과학적으로 한번 어떤 이야기를 풀어주실 그런 기대가 지금 잔뜩 쌓여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조기숙 언제 나오냐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사회과학 하는 사람들은 그냥 말로 자기 생각으로 다 풀어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뭐 선거라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유권자의 마음을 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보는 사람마다 또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렌즈로 다 색깔을 칠해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러면 이제 역시 데이터를 보는 수밖에 없으니까 데이터를 아무래도 자주 보게 되죠. 교수님도 지금 앞으로 이 방송을 하시면서 어떤 마음가짐이랄까 이런 게 있으시잖아요. 왜 이걸 한번 해보자고 제안하셨는지 한번 발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2017년 1월 초인데요. 민주당 지지도가 이제 뭐 40% 가까이 되고 여론조사에 따라서 1, 2% 이제 편차가 있는 건 사실인데 그다음에 문재인 지지도도 뭐 여론조사에 따라서 한 28%에서 33%까지 오늘 리얼미터 조사 보니까 32.6%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이상한 게 보수 언론뿐만 아니라 소위 우리가 진보 언론이라 그러는데 저는 정확히 말하면 좌파 언론이다. 진보 언론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기사를 썼다 하면 문재인만 물어뜯어요. 그리고 정말 사실을 가지고 정말 잘못한 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허위 사실을 만들어서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뒤일이 문재인만 때리거든요. 근데 문재인 지지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나. 그랬더니 이제 이 문재인 때리기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등의 운명 아니냐. 1등 하면은 다 여기저기서 견제가 들어오는 거다 그랬는데 저는 그 말에 좀 동의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1등 주자였을 때 감히 누가 개헌 얘기를 했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원포인트 개헌 자기에게는 전혀 해당되지도 않는 개헌 얘기를 했을 때조차 개헌을 꺼내지도 못하게 좌우 언론이 그다음에 그 새누리당에서 또는 열린우리당 내에서까지 완전히 차단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개헌 담론이 살아나지도 못했는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1등을 했을 때는 그 형광등 100개, 200개 몇 개라 그랬죠? 100개의 아우라. 예, 100개의 아우라가 있다. 이렇게 아주 정말 손가락이 오그라드는 그런 찬사를 보냈고, 그 다음에 안철수 의원이 1등을 했을 때는 안철수 현상이다. 막 이거 뭐 지구상에 유례가 없는 현상이다. 그렇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을 했었거든요. 근데 문재인이 2등을 했을 때도 안철수한테 2등이 아니죠. 3등을 했을 때도 밀릴 때에도 얻어맞았어요. 엄청 얻어맞았어요. 제가 지금 그 논문으로 쓰려고 자료 다 조사해 놓고 지금 세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 소위 좌파 언론도 안철수에게 호의적이었고 문재인에게 매우 편파적으로 비난을 했었다. 심지어 3등짜리한테도.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의 분석은 저는 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왜 이러냐.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늘 궁금했어요. 왜 노무현 때는 비만 와도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기만 해도 노무현 때문이라고 하고 또 이제 그게 문재인한테 이게 유산이 물려진 거예요. 문재인한테 이제 똑같이 문재인은 무슨 말을 해도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게 돼 있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최근에 불거진 개헌문건 파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해결되어 가는지를 우리가 쫙 한번 훑어보면 이 노무현 문재인 그 구박 이게 저는 그 전 기득권의 구박 프레임이다. 예, 구박이 어떻게 보면 구박이고 이게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애들 그 왕따 현상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왕따 현상에 대한 이 이론적 프레임이 또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그 시간이 있을 때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게 친문 과거에는 친노
왕따 현상이다라는 전제하에서 계엄문건 파동을 보면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된다. 그렇죠. 예, 그 말씀을 드리러 제가 오늘 왔습니다. 예. 근데 일단 이 왕따라는 거는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우리가 왕따를 누구를 시킬 때 어떤 사람을 왕따를 시키죠? 제일 만만한 사람 아닐까요? 주변에서 그러니까 저항 안 약자를 할 그쵸. 사람, 네, 약자를 못할 보이는. 약자를 왕따시키기도 하고 또는 공부를 제일 잘하는 1등을 또 왕따시키기도 해요. 왜냐면 걔가 질투가 나는데 얘는 왕따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고 친구가 없어. 왕따기 때문에 내가 얘를 만만하게 봐도 우리가 공부 못해서 분한 거를 얘한테 뭐 폭력이라든지 언어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안 놀아주는 걸로 다 해소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왕따를 당하는 사람은 조금 남과 다르긴 해요. 예를 들면 뭐 몸에 불구가 있다든지 또는 다 남자만 있는데 여자가 하나라든지 그러니까 뭔가 그 집단과 조금 다른 사람이 왕따를 당한다. 근데 그게 꼭 특징이 남보다 불리하거나 나쁜 건 아니더라. 왜냐면 너무 이쁜 사람도 왕따를 당하고 공부를 잘해도 왕따를 당하거든요. 왜냐면 질투심이 왕따의 또 배경이기 때문에. 근데 이 왕따는 사실 외국 학교에서도 있긴 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이 제일 심하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경쟁이 치열해서 스트레스가 많은 나라에서 왕따가 심한 거거든요. 근데 이 한국 정치가 진짜 경쟁이 치열한 곳이니까 한국 정치에도 저는 이제 왕따 현상이 있다고 보고 사실 왜 제가 이 왕따 현상을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은 이 왕따 현상이 이번 미국 대선에서도 있었어요. 뭐였죠? 샌더스가 왕따를 당했나요? 트럼프가 소수자, 여성, 이민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서 백인들, 강자들, 기득권들이 똘똘 뭉쳐서 트럼프를 밀은 거잖아요. 이게 이제 뉴 파퓰리즘의 특징인데 그 소수자를 박해하는 그래서 기득권들이 뭉쳐서 권력을 잡는 이게 뉴 파퓰리즘인데 우리 사회에는 이런 뉴 파퓰리즘적인 이 왕따 형상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그 과거로 돌아가면 저는 이 왕따 현상의 시초가 호남 왕따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박정희 때 있었던 호남에 대한 그 무차별적 박해. 이게 이제 저는 왕따 현상의 시초인데 요게 최근에 와서는 이제 친노 왕따, 친문 왕따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네. 왕따가 어쨌든 소수자적인 특성이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아주 좀 특출나게 1등을 하는 그런 경우에도 질투로 인해 가지고 왕따가 일어날 수 있다. 거기까지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현재의 친노 친문을 왕따 현상이다라고 파악하는 거에도 약간 미심쩍은 면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의 분석하신 그것과 어떻게 맞닿는지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문재인이 이를테면 가장 어떤 소수자적인 특성이 있어서 또는 너무나 잘나서 어느 쪽에 해당이 되는지가 정확하게 와닿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득권한테 밑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개헌 파동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왕따 현상을 설명하려면은 사실은 그 왕따 현상이 발생하는 게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누구를 왕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메커니즘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론을 하려면 1시간이 따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하기로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노무현도 소수자 중에 소수자였다. 그러니까 소수 정당의 소수 계파로서 그 자기를 따르는 현역 의원이 천정배 딱 한 명이었던 그리고 당에서도 배척을 당해서 개혁당을 등에 업고 대통령에 당선됐을 만큼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고도 당내에 자기 사람을 하나도 심지 못했다. 그 모든 전권을 정동영 씨에게 주고 정동영 김한길이 2004년 총선에 공천을 다 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굉장히 왕따였어요. 근데 왕따였는데 이 왕따들의 반전이 뭐냐면은 미운 이 오리 새끼가 나중에 백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쩌면 왕따의 질투심의 핵심인데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모든 국민이 비난하고 이럴 때도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백조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제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믿음, 신뢰를 끊임없이 보여줬던 거지 만일에 제가 생각하기도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잘못해서 국민들한테 비난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다면은 전혀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의 충직한 참모로 남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신뢰, 확신이 있었던 것은 이게 왕따 현상이라는 걸 그때부터 제가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곧 화려한 백조로 재탄생할 거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가장 국가 발전에 기여한 대통령 1등 노무현 36%. 그다음에 가장 호감이 가는 대통령 1등 노무현 47.7% 이거거든요. 그게 왕따의 원인이죠.
결국은 그게 왕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득권, 자본의 기득권과 언론의 기득권, 정치인의 기득권, 사회 기득권들이 노무현 정치 철학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자기 이익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왕따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언론을 이를테면 조중동이 뭐 그런다는 거는 다 이해가 가는데 진보 매체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지금 진보 매체도 아니라 아예 좌파 매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진보 매체도 물어뜯는다. 그것도 그러면 진보 매체까지를 포함해서 그것이 언론의 기득권자? 라고 그렇게 분류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 면도 분명히 있어요. 저는 좌파 언론도 또 하나의 기득권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그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식당에 검사랑 언론 기자랑 교수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다. 누가 돈을 내냐. 식당 주인이 낸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그 검사가 굉장히 기득권이고 교수도 굉장히 기득권이죠. 근데 교수와 검사가 같이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기자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이 엄청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 민주사회에서는요. 말로 설득하기 때문에 그 소통의 수단이 되는 언론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근데 기득권이기 때문에만 그렇다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요 얘기도 제가 다음번에 하려고 이제 남겨놨는데 이런 좌파 언론들이 다른 쟁점 예를 들면은 뭐 무상급식이라든지 천안함이라든지 세월호라든지 이런 모든 쟁점에 대해서는 좌우 언론이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180도로 대별이 돼요. 그러니까 안철수에 대해서도 그랬어요. 보수 언론은 파퓰리스트라고 막 비난을 했고 이제 그 한겨레 경향 이런 언론들은 뭐 거의 뭐 바람직한 이상적인 성군의 모델처럼 뛰어오른 정말 제가 그 기사들을 다 이제 그 읽으면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분석을 하는 동안 정말 손가락이 오그라들 정도로 아 이거 안철수 홍보 매체 아니야 할 정도의 기사를 쏟아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이 진보 언론들이 그동안 참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기네 자존심 하나로 지켜온 언론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기사를 낯뜨겁게 이런 기사를 쓸 수가 있었냐 할 정도로 정말 조중동 못지않게 빨가벗고 뛰어대는 거죠. 안철수 때는. 근데 노무현 때는 그러니까 노무현에 관련해서 문재인에 관련해서는 좌우 극과 극은 통한다고 좌우가 하나가 되는 그런 현상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좌우가 하나가 되는 현상을 썼던 책이 마법에 걸린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단지 조중동에게 얻어맞아서 그리고 중앙일보는요 참여정부 때는 또 그렇게 비합리적이지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조동문 프레임이다. 조선 동아 문화일보 프레임이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다음에 사례별로 자세히 소개를 드릴게요. 근데 그 프레임을 그대로 재생산했던 게 누구냐 하면은 그 소위 말해서 진보 언론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진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아니 보수 언론 프레임 따라가는 게 무슨 진보입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그들이 좌우가 하나가 돼서 이런 그 친노 친문 왕따 프레임을 확대 재생산시키고 있다. 근데 문재인이 지금은 노무현과 달리 아주 소수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 그 총선 때만 해도 문재인이 담쟁이 포럼 대선에 출마하면서 만들 때 서명했던 의원이 딱 3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친노 친문 전부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였기 때문에 왜 문재인이 당대표가 돼서도 아무것도 못했냐.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예. 다수파들에게 휘둘려서 할 수가 없었던 건데 지금은 제가 볼 때 한 2배 정도 되지 않았나 싶어요. 친노 친문 또는 개혁적인 의원까지 소위 사람들이 친노 친문으로 잘못 알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 계보로 보면 활동하는 계보를 보면 아닌데 이제 개혁적이니까 저분은 친노 친문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분들까지 합해서 제가 볼 때 한 60 정도 되지 않나 싶고 나머지는 이제 비문 반문인데 이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헌문건 파동에서 이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를 제가 이제 밝힐 건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도 인사권이나 뭐 이런 걸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문재인의 도움을 받아서 당선된 지도부가 많은 사람들은 친문 지도부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땐 친문 지도부가 전혀 아니다. 최소한의 중립 지도부
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약간 들으면서 의아스러운 것이 네. 진보 매체도 어쨌든 그 언론이라는 거 하에서 기득권이고 네. 현재 국민의 한 40% 정도의 지지를 받고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다라고 얘기되는 문재인이 오히려 왕따를 당하고 있다. 게다가 당내에서 당권을 이미 거의 장악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여전히 소수 정파일 수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기존에 얼마나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휘둘렀었나라는 얘기를 제가 하려는 거예요. 저는 진보 매체 같은 경우는 정치 이념적 스펙트럼 때문에 문재인이 오히려 중간에서 양쪽에서 공격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데이터로? 일단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문재인 대표나 이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는 주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정반대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누구를 비판하잖아요. 아까 이명박 예를 드셨는데 정권을 잡았을 때 보복당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은 만만한 거고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비판을 해도 그들로부터 불이익 받지 않는다면 훨씬 더 그 사람들에게 비판이 가해지는 것은 언론의 특성이에요. 언론은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정권 바뀌고 나면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기본적으로 언론 자체가 권력자들을 물어뜯게 돼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절대 악들은 그대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제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정권이 들어섰는데 정권부터 물어뜯어버리면 그 순간에 힘이 약화되는 수밖에 없겠다. 뭐 그런 것도 저는 왕따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개헌문건 파동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뭐 타 팟캐스트라든지 저희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한 부분이지만요. 지금 갈수록 이게 사건이 종결된 상황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지금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는 상황처럼 저는 보여가지고 이 이야기를 제가 조기숙 교수님 트위터를 유심히 한번 봤어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줘 보세요. 이게 개헌문건 파동이라는 게 뭡니까? 저도 이제 제가 첫 발언을 하기 시작한 게 1월 4일인데요. 1월 4일 날 이제 특친들을 통해서 배운 거죠. 학습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분들 얘기가 이제 김부겸 의원이 제일 먼저 이 보도가 나자마자 이게 이제 특정 보도가 어떻게 우선 동아일보 보도가 어떻게 났냐면요. 3일에 보도. 1월 3일 새벽 3시에 납니다. 그래서 특정인을 위한 개헌 저지 문건이다. 이렇게 납니다. 근데 이 기사를 쓰고 있다는 정보를 이 민주연구원에서 미리 받았어요. 2일 날. 그래가지고 2일 날 그 기자에게 전화도 했고 이게 특정인을 위한 개헌 문건이 절대 아니고 아니다. 오히려 개헌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당이 좀 이걸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라 하는 오히려 호언 문건이에요. 내용을 보셨어요? 네. 예,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33쪽에 달하는 보고서기 때문에 사실 어디를 하이라이트 하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글을 쓴 연구원 자체가 그렇게 뭐 친문 성향이 아니고 전혀. 그리고 오히려 그 보고서를 보고 추미애 대표가 처음에 좀 경로했던 건 본인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틀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마치 그 개헌에 반대하는 것처럼 그거는 아마 추 대표가 입장이 초기에는 좀 그랬어요. 왜냐면은 이 촛불 전국에 개헌을 얘기하는 사람은 남의 집 불난데서 군방 구워 먹는 거 아니냐 이런 발언을 했었기 때문에 맞아요. 기억나요. 예, 그 연구원은 이 보고서가 사실 완성돼서 이렇게 전달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전에 보고서를 쓰기 시작한 건 꽤 오래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초기의 발언을 가지고 쓰다 보니까 이제 가장 팩트에서 잘못된 거는 추미애 대표 발언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개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시국에서 개헌을 논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추미애 대표의 입장인데 아니 추미애 대표가 그 입장도 바꿨습니다. 나중에. 바꿨어, 나중에. 나중에는 왜냐하면 개헌 특위를 만들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자라고 했고 개헌 특위가 공교롭게도 30일 날 떴습니다. 그래서 12월 30날이요? 12월 30날 네. 개헌 특위가 떴기 때문에 이 보고서가 12월 30일이 금요일이죠. 보고서가 이날 전달이 됐어요. 대선 주자들에게. 근데 이메일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며칠 동안 열어보지를 않았더라고요. 네. 문재인 후보 측도 바빠서 읽어보지를 못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게 전달된 거는 12월 30일이었고 추미애 대표의 입장이 변했기 때문에 개헌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을 했고 개헌 특위가 국회에서 30일 날 이미 떴기 때문에 사실 이 개헌 보고서가 만일에 이게 저지 보고서라면은 돌릴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오히려 추미애 대표랑 제가 볼 때는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가장 좀 비판적이다. 왜냐면 이렇게 호언으로 비춰지면 안 된다. 개헌을 적극적으로 가지고 나가야 되고 이런 식의 개헌
전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세적인 입장으로 보일 수 비춰지는 것에 대한 있으니까. 비판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오히려 저는 화를 내면은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처음에 화났던 이유는 자기에 대한 왜곡 사실 왜곡이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나서 뭐 이런 보고서가 있어. 그래서 당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라고 지시를 했던 이유가 예. 이제 자기에 대한 도전으로 봤던 거죠. 왜냐면은 내가 호언론자가 아닌데. 예, 그랬는데 이제 그 연구원의 입장은 오히려 이 두 분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인 거죠. 왜냐면 민주당이 개헌을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야 된다. 주도권을 완전 가져야 반대네요, 된다. 지금.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이런 보도가 동아일보에서 난다는 걸 알고 연구원에서 전화 통화를 기자랑 직접 했고 또 이게 아니라고까지 했고 자기도 보고서가 있으면 눈이 있으면 한글을 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합리적인 개헌 전략 보고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데 왜 합리적이라 그러냐면은 이 사람 의견도 들어가 있고 저 사람 의견도 들어갔고 제가 보기에는 제법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 의견과 다른 곳이 꽤 많은 지점이 있어요. 그래도 저는 화가 안 나더라고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연구원 문건 같은 거는 보고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주관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전략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와 생각이 달라도 아, 이 사람이 참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했구나. 일부의 그 사실과 다른 게 있지만 이거는 시간상, 타이밍상 놓쳤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동아일보가 의도적으로 특정인을 위한 개헌 저지 보고서라고 보도를 새벽 3시에 하는데 저는 이건 제가 조금 착각한 건데 왜냐면 제가 이제 특친들한테 고자질을 당해서 제가 트윗을 하니까 저도 김부겸 의원이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한 줄 알았어요. 왜냐면 김부겸 의원이 이제 김용희 원장의 사퇴를 요구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대선 주자와 당 최고위원들한테 갔으면 김부겸 의원이 제일 먼저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혹시 거기서 흘러나온 게 아닌가 의심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트윗을 그렇게 올렸었는데 어떤 분이 그건 아직 밝혀진 게 아니라고 해서 얼른 내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라고 다시 수정을 했냐면은 아직 그렇게 오해를 제가 했는데 밝혀진 게 없다 그런다. 누가 유출을 했는지 누가 동아일보와 컨택트를 했는지는 지금 밝혀진 게 아니다. 없고 그 조사도 안 해요. 이게 만일에 역으로 그 친문들이 어떻게 이렇게 당대표와 문재인한테 비판적인 이런 보고서를 낼 수가 있느냐라고 항의를 했다면 그리고 언론에 이걸 흘려서 이렇게 보도를 했다면 이거 당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 안 할까요? 난리가 났을 것이다.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왕따 정치의 핵심은 이중잣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가 했을 때는 유야무야 되고 이제 이 강자들이 이제 이 왕따 집단에 대해서 이지배를 가할 때에는 그 규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느슨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재밌는 거를 발견했는데 모 의원이 김부겸 의원은 아니고 모 의원이 새벽 5시에 새벽 3시에 이 동아일보 기사가 떴는데 이분이가 밤새 안 주무신 거예요. 새벽 5시 반에 이 문건에 대해서 그 진상 조치를 하라고 항의 글을 페북에 올립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언론과 다 사전 조율이 된 조율이 거네요. 됐다는 느낌이 드는 나 거예요. 3시에 낼 테니까 새벽 5시에 항의해줘 이러고. 그런데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 사건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너무나 왜곡되게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궁금한 게 민주연구원에서 사실은 비문계로 분류되는 연구원이 당 전체 차원에서 대선 주자들까지 같이 돌린 문건인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은 친문들은 늘 주눅이 들어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반항을 했다가는요 완전히 가루가 돼요. 언론이나 동료 의원들에 의해서 집중 공격을 받기 때문에 심지어 그 최고위원회에서조차 이게 그럴 리가 없다. 내가 아는 김용희 원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런 옹호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따는요 옹호하는 사람이 없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의 비겁함에서 생기는 게 왕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은 그날, 당일날, 3일날 새벽에 기사가 뜨고, 5시 30분에 모 의원이 최초로 항의글을 올리고, 11시 50분에 이제 김부겸 의원이 항의글을 올려서 저는 그래서 오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해를 했던 이유는 진 의원은 대선 주자가 아니라서 이 보고서를 받을 입장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지? 그 새벽에. 그 참고로 내용 말씀드리면은 진 의원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걸 알고. 아니 근데 하셨죠? 저는 이런 간신법 진짜 싫어해요. 저는 누가 누구랑 가까우니까 이랬을 것이다라는 추정을 하지 말자는 저도 거예요. 팩트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왜냐면 아니 팩트라도 이런 거는 우리 배제하자. 왜냐면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늘 당신은 문재인과 청와대에 근무했으니까 친문 아니냐 이러는데요. 아, 그렇구나.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에 들어가는데도 저를 오고초려해서 데려갔어요. 제가 그런 공직을 즐기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나이도 많은데 저는 공익봉사 그만하고 싶고요. 제 여생을 좀 즐기면서 저도 삶의 마무리를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왜 이 새날에 와서 이렇게 떠드냐. 전 정말 정권교체 하고 싶고 제가 여생을 좀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논평가로서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난번에 나와서도 이 문재인 대세론 이거 잘못된 거다. 그리고 트윗에서도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지지자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이러는데 문재인 지지자와 저의 관계는 늘 경쟁하는 관계지 서로 이 여론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지 제가 뭐 지시하면 따르고 이런 관계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그런 인간관계를 가지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그 인간관계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냥 팩트만 얘기하고 싶어요. 예, 그 팩트가 이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3일날 놀랍게도 두 집단이 그 성명을 냅니다. 김종인 의원을 필두로 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기 위한 개헌을 위한 그 모임, 뭐 경제민주화와 뭐 개헌을 위한 모임, 이분들이 한 30분이 성명서를 내고요. 초재선 의원 한 20분이 성명서를 내서 다 합치면 한 40분이 성명서를 냅니다. 당 내에서는 아주 엄청난 반대 소리가 나온 거죠. 예, 근데 그것도 당일날. 그래서 제가 의원들에게 좀 물어봤어요. 이런 거 성명서 나오는데 그 몇 시간 만에 이게 가능하냐. 당일날 나온 거잖아요. 예. 그리고 쓰는 시간도 있고 말이야. 서로 이 의견을 또 약간씩 모으는 시간도 있고 절대 시간이 필요한데. 성명서를 내고 추미애 대표를 그 항의 면담을 하는 게 오후 4시예요. 초고속으로 이루어졌네요. 그래서 정말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나 박근혜 국정농단이 났을 때 또는 뭐 옛날에 그 김한길 안철수 대표가 대표일 때 정말 전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렇게 빨리 성명서 나온 적이 있었냐. 그러니까 참 이거는 미리 조율되고 준비된 게 아니면 어려울 거다라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냥 합리적 의심입니다. 팩트는 없어요.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일반 시민의 시각에서 이 사태들을 봤을 때요. 사실 일반 시민이 안에 보고서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아요? 관심도 없지. 근데 언론이 취했던 팩트를 지금 기억해보면 뭐냐면 문재인이 유리하니까 개헌이나 이런 걸 배제해서 그냥 이대로 끌고 가자라는 문건을 돌려서 이게 파동이 됐다라는 식으로 저는 그런 뉘앙스로 들을 만큼 언론이 호도해 나가고 있는 건데 지금 교수님 말씀으로 하자고 하면 이 보고서의 자체의 근본적인 주제는 오히려 개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개헌을 끌고 가야 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라는 말씀 아니죠? 동아일보의 악의성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헤드라인이 바뀌어요. 나중에. 친문끼리 돌려봤다가 타이틀이었어. 그러니까 내용을 들어가 보기 전에 이미 나쁜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그러니까 정말 프레임이 있었다는 내용에 거죠. 대한 설명은 기사가 별로 없어요. 다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친문이 맞지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걸 돌려봤다라고만 하는 거지 방금 말씀하신 이 보고서의 실체적인 주장 이게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내가 못 들어본 것 같다는 근데 이게 거야. 이번 한 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여정부의 모든 사건이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고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는데 조동문이 하나가 돼서 이제 지나고 보면은 그때 우리가 속았지 하지만 그때는 다 속는 거예요. 왜 속냐면 설마 언론이 그렇게 악의적인 거짓말을 할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언론에 대한 신뢰가 정부에 대한 신뢰보다 굉장히 높은 이상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선진국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언론에 대한 신뢰보다 높습니다. 왜? 학교에서 언론 교육을 계속 시켜요. 언론은 믿으면 안 된다. 언론은 늘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못의 가능성이 있고 또 의도적으로 왜곡도 하는 나쁜 언론이 있기 때문에 늘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 비판 교육을 시키는데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 시민들은 언론을 그렇게 잘 안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 신뢰가 훨씬 높은데 그렇죠. 우리는
독재 국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그 노무현 대통령 이전까지 제왕적 대통령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언론을 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 신뢰가 훨씬 높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왜 대통령이 언론하고 싸웠냐 하면은 대통령이 싸우면 사람들이 언론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고 양쪽 의견을 들어보고 언론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은 국민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못 받으니까 본인의 몸을 던져서 언론과 싸움으로써 이제 이 사실을 밝히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보면 이거 대통령이 언론 탄압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서 그 당시에는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수많은 시민이 깨어난 데에는 대통령의 그 노력이 진짜 수십 년을 내다보고 했던 싸움이 이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용익 씨가 원장으로 있는 거기에서 작성했다는 정치권 개헌 문건 저지, 그다음에 비문연대, 비문전선, 그다음에 대선 주자 5명에게 전달했다. 이런 건 사실인 거죠, 그죠? 그렇죠. 네, 그건 팩트인 거고. 근데 이제 거기서 팩트가 잘못된 건 뭐냐면은 이게 개헌 저지 문건이라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그 타이틀이 친문끼리 돌려봤다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친문끼리 돌려본 게 아닌 걸로 나오니까 다른 주자들은 다 이메일로 성의 없이 보내서 이메일 체크도 안 해보게 해놓고 이제 문재인만 친전으로 보냈다. 그렇지.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김용희 원장이 그렇게 하니까 그 어떻게 보내줄까 물어봤더니 이제 문재인은 와서 가져가겠다 해서 와서 가져갔고 뭐 다른 사람들은 이메일로 보내라 그래서 이메일로 보냈다라고 보고를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다 이메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제가 이 사건을 듣고 나서 이제 이게 초점이 문건 내용이 아니라 이제 그 차별, 대선 주자 차별 대우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궁금해서 문재인 측에 전화를 해봤어요. 그래서 뭘로 받았냐 그랬더니 이메일로 받았다. 근데 문 대표가 바빠서 아직 읽어보지도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전혀 사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문건이 친문들끼리 돌려보았다라는 그 프레임 안에서 이 당 안에 모든 것이 문재인을 위해서 어떤 짬짬이 속으로 돌아간다 이런 식의 인상을 굉장히 강하게 주는 주기 위한 아주 그런 왜곡이 의도적인 있었다. 도발이다. 나는 깜빡 속았네. 이 자리에서 자백하거니와.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늘 시점에서 4일이 지난 오늘 시점에서 보니 지금 탈당 플러스 개헌용 카드를 통해서 탈당의 정당성을 부여받고 개헌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서 고도의 전략을 수립해서 프레임으로 작동되고 있다라는 게 곳곳에 지금 증명이 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들이 일사불란한 공격, 선관위까지 이제 조사 촉구, 그러면서 결국은 친문과 친박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사당화로 몰아가는 방향이 지금 되다 보니까 완벽한 프레임이 짜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핵심이. 그렇죠. 그러니까 친박은 배제의 대상인 게 그렇죠. 이거는 배제의 정치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심판의 대상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국정을 농단했고 그 지지도가 말해주고 국민 다수가 원해서 탄핵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배제가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다. 근데 친노가 뭘 잘못했냐고. 또 특히 친문이 뭘 잘못했냐고. 친문은 저는 사실 누가 친문인지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그냥 개혁적인 의원은 국민들 눈에 그냥 다 친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반문이 누군지는 정확히 알겠어요. 이번에 그 서명하고 하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 보니까 저는 이분들이 따로 만나는 것 같아. 어디선가. 이런 걸 다 의논하고 하느라고. 그래서 저는 기자들 정말 기자 정신 있으면요. 반문들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지 좀 한번 그 취재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받아 쓰지 말고. 근데 그 제가 더 놀라웠던 것은 동아일보의 이 말도 안 되는 그 프레임을 경향신문이 갖다가 그대로 제목까지 그대로 갖다 쓴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진보 언론이라고 경향신문을 불러줄 수 없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경향신문이 이 프레임을 가져갔을 때는 1월 5일인데 이틀이 지났잖아요. 3일날 보고서를 다 언론한테 뿌렸단 말이에요. 이 사건이 난 다음에. 그러면 분명히 보고서를 입수하고 썼을 텐데 어떻게 특정인을 위한 개헌 저지 보고서 이런 제목의 기사를 낼 수가 있냐 이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게 굉장히 무섭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친박이 저지른 각종 폐악질, 폐륜적인 범죄, 그다음에 장기 집권을 통한 개헌 얘기들이 이 용어 키워드를 전부 친문으로 돌려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장기 집권 계획 플랜까지 나와 있어요.
지금 언론들이 여기까지 가버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촛불을 들었던 각종 분노한 시민들의 키워드를 바로 친문한테 더 씌워버린 효과가 생겨서 굉장히 무섭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이건 차분하게 대응하고 끈질기게 대응해야 될 문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얼마나 조직적이었는지 제가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3일날 오후 4시에 그 초재선 의원들을 면담한 추미애 대표가 이제 본인도 화가 났어요. 왜냐면 본인에 대해서 분명히 팩트가 잘못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언론에서 쓴 도표를 갖다 쓰는데 그 도표가 뭐냐면은 이제 비문들이 당 밖에서 개헌 연대를 할 것이다라는 도표가 있어서 이제 이 연구원이 그걸 그대로 갖다 쓰면서 비문 연대를 경계하기 위해서라도 당 대표와 문재인 후보는 적극적으로 호언 프레임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개헌론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제시한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뭐 이 보고서를 보기 전에 문재인 대표도 그런 위협을 느꼈는지 2018년 개헌을 12월 30일 날 선언을 해버려요. 예. 그래서 보고서를 어쨌든 읽어보기도 전에 그렇게 그 문재인 대표는 어쨌든 이 야합 속에서 탈출구를 찾은 건데 그래서 이제 당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해서 철저히 처벌을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당원이라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지금 국회의원들이 헌재 앞에 가서 시위하나요? 안 하잖아요. 탄핵을 했으면 헌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얌전히 기다리잖아요, 국회의원들. 그런데 그 노웅래 의원이 이것도 이름을 또 말하게 되네. 죄송합니다. 모 의원이 BBC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 저널 인터뷰에 나가서요. 이거는 그 공식 보고서이니까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다음에 인편으로 전해졌고 다른 사람들은 이메일로 줬다. 그러면서 이 개헌 논의의 범위를 4년 중임제 개헌으로 몰고 간 게 큰 문제다 이랬는데 이분이 이 보고서에서 다양한 개헌안을 점검을 해요. 점검을 하면서 4년 중임제 그러니까 권력 분산형 대통령제를 제안을 하는데 그 이유는 국민 다수, 의원 다수가 원하기 때문이지 자기 사견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이 연구원의 페북을 1년 넘게 다 제가 샅샅이 훑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미 경향신문에서 보도했던 이제 여론조사, 국민 다수와 의원 다수가 이 4년 중임제 개헌을 원한다는 그거를 이분이 페북에 링크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의견이 아니라 이게 국민 다수가 원하는 의견이니까 지금 촛불 전국에서는 국민 다수가 원하는 개헌을 한다는 얘기지 이거를 문재인이 주장하기 때문에가 아닌 게 이 안은요. 문재인만 원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도 원하고 그다음에 김부겸 의원도 지방과 권한을 분산하는 대통령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정인을 위한 거라고 보기가 어렵다.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요, 약간은 이 뭐 디테일한 그 당내에서의 어떤 문제, 과정, 이런 거는 차치하더라도, 일괄적으로 딱 느낌은 어떤 식이냐면은, 문재인의 경우에 뭔가 자초한,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탄핵 전국이 시작되기 그 직전 상황에서도 처음에 문재인은 굉장히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던 거잖아요. 개헌과 관련해서? 아니. 그러니까 일단 탄핵 문제에 있어서도 초반에는 탄핵이라는 말 혹은 퇴진이라는 말을 걸지 않고 남보다 한 일주일 정도의 텀을 두고 좀 느리게 움직인 면이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탄핵을 얘기를 했지만 좀 느리게 움직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처음이랑 나중이랑 말이 좀 달라졌다 또는 늦는다 뭐 이런 식의 비판이 있었던 것이고 개헌 관련해서도 사실 훨씬 더 예전에는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왔었잖아요. 하지만 이 지금의 개헌 정국 하에서는 어쨌든 문재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개헌에 찬성하는데 문재인은 개헌은 반대라는 입장이 처음에 일단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 뒤늦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년 중임제 대통령 중심제 이것이 그래도 계속
나 혼자 개헌 안 해. 이런 식의 수세적인 입장보다는 차라리 공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정리하고 가는 게 낫겠다라는 것 속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이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문재인 혼자 그 개헌은 지금으로서 반대한다는 거고 나머지는 개헌을 찬성하는 입장이니까 결과적으로는 개헌을 중심축으로 해서 이러저러한 그 정계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문재인 대 반문재인의 방식으로 그런 식의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예상을 한 달 전에 이미 웬만한 사람들은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 문건이 나왔다라고 하니까 아하 한 달 전에 우리가 예상했던 그 이야기이고 결국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문재인의 그 개헌 반대를 뒷받침하는 그것을 서포트하는 그런 문건이 나왔는 갭이다. 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근데 이런 문제 제기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냐면 이게 서로 논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일방적으로 듣는 것보다는 듣는 분들도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주는 게 굉장히 좋은데 그런 문제의식을 갖게 된 데에는 언론의 프레임이 끊임없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나는 언론으로부터 자유로워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자꾸 듣다 보면은 저도 제가 한 발언도 내가 진짜 이런 발언을 했나 다시 돌아보게 되고 내가 아닌 게 된다니까요. 언론이 뭔가 허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런데 마치 문재인이 제일 늦게 탄핵을 얘기한 게 잘못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그게 문제지. 저는 문재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탄핵이 성공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탄핵이 만일에 이루어진다면 가장 수혜를 볼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몸조심하느라. 그게 아니죠. 몸조심하느라가 아니라 그 문재인이 만일에 처음부터 막 탄핵시켜야 된다 이랬으면 전 탄핵이 되지도 그러니까 않았다고 너무 설레발을 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그게 아니라 이런 거는 과정관리가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론이 앞서가고 저는 정치인이 뒤따라가야지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분노가 앞서가야 되는데 정치인이 뒤따라가야 정상인데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책임 있는 위치에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미리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말 분했던 국민들에겐 사이다 발언이 됐지만은 만일에 문재인이 그랬으면 이거 성공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진영 논리로 빠져버릴 수 있었다. 그렇죠. 그 정치적 지금 거의 지금 이제 그 박사모들이 총동원해가지고 지금 이걸 진영 논리로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워낙 국민들이 이거는 사안을 다 이해를 하고 자기들이 확실히 이제 긴가민가 할 때 계속 증거들이 나오면서 확실히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박사모가 저렇게 뒤집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지만 문재인이 만일에 그거를 처음부터 그렇게 나갔다면 여론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고 이런 여론이 압도적인 여론이 만들어져서 국회에서 탄핵이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볼 수가 없다고 보는 글쎄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것도 동의해요. 그 점에서 네. 매우 잘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일단 지금 저는 개헌은 되게 어렵다 이렇게 봐요. 네, 왜 맞습니다. 어렵냐면 이 그러니까 개헌 대선 얘기는 전에 개헌이 되기는 어렵다. 대선 후에도 저는 어렵다고 대선 봐요. 후에도 네, 국민이 원하지 않아요. 왜 어렵다고 보냐면은 이 개헌 얘기는요, 내각제 개헌 얘기는 사실 YS 때도 3당 합당 할 때도 이 각서가 비밀 각서가 내각제 개헌 각서였고요. 맞아요. 그 종이 휴지됐고요. DJP 연대도 사실 내각제 고리로 했지만 거죠. 예. 그래서 그때 개헌 논의가 좀 나왔었어요. TV 토론이나 이럴 때. 근데 그때만 해도 압도적으로 그 대통령제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네, 그리고 맞아요. 의원들은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해왔어요. 네, 네. 왔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냐면은 바꾸고 싶은 게 한두 개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바꾸려다가 정말 호랑이가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다 채가지고 진짜 내가 원하지 않는 거를 바꿀까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문재인도 그렇고 문재인은 당연히 개헌론자일 수밖에 없어요. 왜? 노무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개헌론자일 수밖에 없고 자기의 여러 가지 문제의식으로 개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문재인을 이제 왕따시키기 위한 반문고리로 지금 개헌론이 얘기가 되니까 그리고 특히 촛불 전국에서 이분들이요 촛불 민심을 받드는 개헌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촛불을 개헌으로 가져가서 이렇게 물타기를 하면 왜냐하면 그렇죠. 어차피 합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안 되죠. 국민들은 과반수 이상이 여전히 대통령 중임제예요. 근데 대통령 중임제도 싫어하는 국민이 한 20-30% 돼요. 그냥 지금 냅둬라, 내비둬. 5년 단임제가 낫다 차라리 중임제 어떻게 믿냐 이러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합치면 대통령제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3분의 2가 제가 볼 때는 내각제 내지는 이원 집정부제가 아닐까 싶은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죠. 네, 마음을 네. 가지고 있지만 네.
감히 또 말을 못하는 초재선 네, 의원들도 있죠. 있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원치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합의가 안 되고요. 그 대선 전 합의라는 거는 불가능하죠. 이게 뭐냐면은 대선 의제를 다 흐트러뜨리겠다는 그렇죠. 얘기지 대선 판을 깨겠다는 얘기예요. 또는 대선 전에 그 합종 연행해가지고 뭘 해보자는 얘기지 전혀 순수한 개헌이 아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그 불순수한 의도를 그 경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발언을 해야지. 왜냐하면 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발언을 하는데 자기만 그냥 침묵을 하고 있으면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 문재인도 지금 개헌하는데 찬성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나 자기가 원래 개헌론자였기 때문에 나는 개헌론자다. 그리고 그러나 아예 시기가 나를 맞지 않는다. 그러나 시기가 맞지 않는다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아예 그러면은 2018년에 지방선거 때 때. 하자. 근데 저는 이것도 실현되기 어려운 공약이라고 생각하는 게 합의가 결국 안 될 거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너무나 그 서로 생각이 다른데 제가 이제 그 개헌 토론할 때 지난번에 박형준 그 MB 때 정무수석 하고 이제 개헌 토론을 했었는데요. 이분의 그 입장 변화를 보면 사실 우리가 그 이 개헌론이 어떻게 이용되고 흘러가는지의 개헌 담론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굉장히 훌륭한 그 사학자라고 생각하고요. 정치를 했으면서도 늘 그 정말 이 전략가 뭐라 그러면은 보수 쪽의 조기숙 같은 사람이 아닌가. 저는 이제 정치는 안 하지만 그런 느낌을 주는 굉장히 컨텐츠가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이제 발언을 보면은요, 2005년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중립적 민간기구에서 개헌 논의를 하고 내년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를 하자. 그래서 2단계 개헌 공론화를 2005년 7월에 제안을 하는데 이때만 해도 참여정부가 이때 제가 있을 때잖아요. 대통령 지지도가 되게 좋았을 때예요. 제가 있는 내내 지지도가 괜찮았어요. 초반에. 그 대연정 때만 빼고 초반 아니에요. 중반이에요. 중반에. 예. 꽤 좋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제가 맨날 싸웠잖아요. 언론하고. 그러니까 언론의 왜곡 보도를 당하지 않고 제가 정말 온몸에 화살을 맞으면서 싸웠기 때문에 국민들이 왜 저러지 하면서 읽어봤기 때문에 이게 각이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 지지도가 꽤 좋았기 때문에 이분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 합종 연행이 꼭 나쁜 게 아니다. 내각제 개헌하자 이래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지지도가 좋으니까 아 이거 다음에도 정권 교체 어렵겠구나. 이분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2006년에 한나라당이 지방선거를 압승한 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구를 반대하기 위해서 연대하는 것은 굉장히 네거티브한 것이다. 그러면서 임채정 국회의장이 개헌론 얘기를 했더니 2006년에 시기를 놓쳤다. 근데 자기가 2006년에 개헌 공론화를 정치권에서 하자 그랬잖아요. 근데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다음에 딱 태도를 바꾼 거예요. 시기를 놓쳤다. 그러면서 개헌 그 2007년 여야 토론회에 가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 원포인트 개헌. 이 노무현 대통령이야말로 자기 지지도가 한미 FTA 통과되고 가장 높을 때 50%가 넘을 때 이 개헌을 제시해요. 왜냐하면 지지도가 낮을 때 하면 이게 정략적이라고 할까 봐. 그렇죠. 예, 자기가 정말 지지도로부터 자유로울 때 이 주장을 하고 우리 헌법에 따르면 이게 그 중임제가 돼도 노무현 대통령은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전혀 정략적으로 볼 여지가 없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개헌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정치인이다. 그래서 정치적 해석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의도와 관계없이 정략적 요소가 다분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 그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은 특정인을 두고 그 특정인 연대를 하는 거다. 그 이런 건 특정인이 바람직하다. 누구예요? 이명박이죠. 예, 그때 후보로서 가장 앞서 나가는 후보였으니까 네. 이렇게 입장을 바꾸는데 저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다 이런 생각으로 개헌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그 개헌 논의는 누가 봐도 반문재인 연대를 하고 싶은 그러니까 2007년의 개헌 논의가 그런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이명박 연대가 될까봐 하지 말자 했던 것처럼 그런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진짜 정략적인 거잖아요. 2007년과 달리. 그러니까 문재인 입장에서는 지금은 개헌을 논할 시기가 아니라 개혁을 얘기할 시기다. 촛불 민심을 어떻게 우리가 정치권에서 받아들여야 할지 얘기할 시기다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100% 촛불 민심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설령 그 오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근데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색칠을 해서 막 언론이 좌우가 쏟아내면은 이제 그렇게 그런 이미지를 그 황 선생님처럼 그렇게 가질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저는
그런 이미지를 가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러네. 이제 여기까지 얘기가 되었을 적에 뭐 지금 새누리당 또는 뭐 개보신당 또는 심지어 이제 국민의당에서 더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렇게 난리 난 거 뭐 친박이랑 친문이랑 똑같다 이런 식의까지 얘기가 나왔고 뭐 정권 교체 못 하더라도 친문이랑은 나는 안 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그렇다 쳐. 원래 그러리라고 예상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당 내가 더 문제예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가령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예상 밖의 발언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내 분위기가 과연 어떠하길래 이 문건 자체를 어찌됐든 친문을 위한 문건이었다라는 식의 이 프레임이 당 내에서도 통용되고 있는 것인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첫째로는 당 지도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선 주자들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은 조사 중이었잖아요. 네. 조사 중이면 저는 당원이라면 가만히 있었어야 이 문제에 되는데. 대해서 발언을 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 개헌 문건에 대해서는 저는 두 분이 발언을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안 하지 않았어요? 이재명 그거에 시장도 대해서는 그렇고. 얘기를 한 거는 아닌데. 네, 그래서 개헌 문건에 대해서 발언 안 한 건 두 분은 이재명 시장, 박원순 시장 잘하셨다고 근데 생각을 박원순 하는데. 시장이 네. 문재인은 청산의 대상이다. 청산의 주체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것은 결국 최근에 일어난 이 일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기득권이다. 이렇게 기득권이다. 그러니까 그 기득권이라는 것이 당 내에 친문 기득권이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자기는 친문 기득권으로부터 어찌됐든 현재의 대선 전국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입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얘기하다 멈췄는데 아까 BBC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 저널 제가 이게 이 프로들이 제가 참 눈에 익는 게 왜 그러냐면은 친노 왕따 발언들을 찾다 보니까 다 여기서 인터뷰한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여기도 아주 대표적인 그러니까 저는 이 반문들이 연대하는 언론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일만 나면 딱 나가서 예. 아니 근데 원래 언론이라는 것은 또 약간의 좋아하고 싫어하는 어떤 정치인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거는 워낙 많이 그래왔고. 근데 그 라디오 같은 것은 사실 이게 그 국가의 주파수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신문과 달리 자기 의견을 내보낼 수가 없어요. 방송은. 그래서 페어니스 닥트린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그 제재를 받습니다. 법적인. 그래서 중립적이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편파적인 방송을 친노 친문의 편파적인 방송은 아무나 겁도 안 먹고 해.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문재인의 사당이면 과연 이게 가능했겠냐는 거예요. 초선 의원이 이렇게 당 대표에 조사를 하겠다는 그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바로 아침에 나가가지고 아주 그냥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이런 행동을 하고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이번 문건을 계기로 민주당의 전체 최고위원과 주요 당직자, 시도당 위원장 중 친문이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민주당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민주당이 문재인 사당이다. 그리고 추미애가 문재인의 아바타다라는 문자를 보내요. 이게 다른 당 원내대표한테요? 네. 이게 엄청난 해당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문자 사건이 뭐냐면 김진표 의원에게 정세균 국회의장이 보좌관이 저는 정세균 의장이 이런 거에 개입했을 리가 없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본인도 얼마나 지금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 이런 한심한 짓을 하겠어요? 근데 보좌관이 개인 의견이잖아요. 개인 의원한테 이렇게 이러하니 그 문재인을 좀 밀어달라. 저는 당원들끼리 이런 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자기 선호가 있잖아요. 다 좋지만 근데 난 이분이 제일 정권 교체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당신이 좀 맡아달라. 이럴 수 있잖아요. 있는데 이거는 지금 진상조사에서 밝혀냈잖아요. 근데 이 추미애 대표와 이 문건에 대해서 문자에 완전히 대해서. 왜곡하는 문자에 대해서 아무도 조사란 말이 없고요. 할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진보 보수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 내에 심지어 추미애가 아바타라고 하는 문재인의 아바타라고 하는
사당이라고 하는 당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고 징계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당 기율이 안 잡힌다는 게 저는 이 민주당이 문재인 사당이 아니라는 거고 지금도 끊임없이 조직적인 반문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는 정당이라서 매우 걱정스럽다. 그래서 저는 이게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뭐냐면 설령 이렇게 해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도 안 무섭다. 우리는 끊임없이 당신을 흔들 거다 하는 경고일 수도 있고 두렵지 않은 거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자신이 있는 거죠. 뭐냐면 여기에서 해당 행위로 징계받으면 반문 개헌연대로 해도 좋고 그렇지. 제3지대에 네. 가서 네.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이게 사당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꽃놀이패를 놓고서는 정말 당 지도부를 우습게 아는 초재선 의원들의 행태를 보고 이게 문재인 사당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코미디인데 이거를 그 좌우 언론으로부터 계속 세뇌를 당하면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수님, 그러면은 그거랑 연관해가지고 지금 정치권에서는 손학규를 중심으로 반기문을 데려오는 그 3지대에 지금 개혁 보수신당 이름 바뀐 바른정당이래요. 안 바르니까 이것들이 지금 바른으로 바뀌었. 친바른 정당 네. 아니야? 된장바른이라고 바뀐. 그러니까 어쨌건 거기서 한 30여 명, 많게는 또 탈당을 하겠죠, 새누리당에서. 그 숫자와 현재 국민의당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남아있는 비문, 반문들 나가서 한 100석 가까운 정당이 만들어질 공산이 아직까지 요지가 남아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후보를 교체하든지 우리가 나가든지 거의 사생결단을 위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보고서를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인 게 아닌가 하는 저는 의심을 갖는 거죠. 합리적 의심을. 그런 의미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트집을 하나 잡아야 되는데 뭔가 건수가 없을 때 이거를 과대 포장해서 언론에다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고 약자고 여기는 지금 문재인 위주로만 돌아가기 때문에 민주당 얘기를 할 수 없다 이런 프레임을 걸 수 있거든요. 과포장이 아니고 모략이에요.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죠. 그렇죠. 해당 모략 행위예요. 행위죠. 모략 네, 행위. 모략 해당 행위죠. 고도의 모략 해당 행위여서 저는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지지율이 올라갔고 호남에서도 계속 회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지율이 불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치권은 권력을 부여잡은 DNA가 있거든요. 국회의원들은. 그래서 어느 쪽으로 이 권력이 옮겨가느냐에 따라 자기의 위치를 바꿀 텐데 지금 국민들은 그렇지 않아요. 변함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만약에 이 국민의 여론이 변화가 된다면 아마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지만 지금은 국민들이 워낙 지금 깨어 있어서요. 정치적 예를 들면 이렇게 모략을 사용해서 제3지대에서 흩어져 모이고 이런 방식들을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국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 그 노무현 후보가 당에서 흔들릴 때 이제 정몽준 후보가 막 떴잖아요. 그렇죠. 이랬을 때 이제 그때 탈당했던 사람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피해를 봤던 게 이제 김민석 의원인데 그렇죠. 김민석 의원이 탈당하면서 그 노무현 후원금 계좌가 막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또 이 약자를 지키려는 정서가 강해서 저도 이제 신비님 말씀에 동의를 많이 하는 게 끊임없이 흔들 거예요. 후보가 결정돼도. 그런데 그 결정되기까지는 더 저는 이렇게 세게 흔들 거라고 봅니다. 계기만 되면. 그러니까 정말 이 발톱을 숨기고 있다가 어느 때든지 저는 반문들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흔들 거라고 보는데 나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네, 왜냐면 새누리당도 보세요. 예. 많이 못 나오잖아요. 예, 나가기는 힘들 거라고 보는 게 우리나라 정당이 상당히 제도화되고 가고 있고요. 그 민주당이 이렇게 오랜 기간 선거 전에 잠깐 지지도가 이렇게 높았던 적은 과거에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2012년에 혁통하고 이제 합당한 다음에 잠깐 지지도 높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대선 직전에 잠깐 지지도 높았었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안정된 지지도를 그리고 특히 계엄문건 파동이 그렇게 지난 며칠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론 조금 떨어졌지만 이건 뭐 오차범위 내니까 크게 흔들리지 않고 민주당 지지도가 이렇게 유지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쉽게 저는 탈당 강행 못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그 중심에 있는 분이 또 비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못한다고 보고 심지어 저는 국민의당도 이 바른당하고 합치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다. 예. 그렇게 봐요. 왜냐면은 오히려 끝에 가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다시 들어오거나 소멸되거나 연대하거나 연대할 가능성은 그런 여전히 내용은 있죠. 없습니다. 왜냐면은 결선 투표제라도 해가지고 뭔가 자리를 보장받고 이러고 그렇지. 연대를 하려고 그럴 텐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민의당, 민주당과 연대하는 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민주당과 정의당 합쳐도요 과반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대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그러면은 그 연대를 한다는 것은 장관 자리도 서로 나누고 뭐 나눠 먹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아까 박형준 교수가 얘기했듯이 나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헌법에는 이미 우리가 그 외국 이렇게 분류표에 우리가 어떤 나라로 분류돼 있는지 아세요? 우리 대통령제가 아니에요. 우리 이현 집정부제로 분류돼 있어요. 왜 그렇죠? 책임 총리가 사실은 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총리가 국무장관 국무위원 인사 제청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이 함부로 할 수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상대방의 당의 대표를 데려다가 총리를 시킬 수가 있어요. 프랑스처럼. 네. 예, 근데 프랑스는 오히려 대통령제로 분류돼 있는데 우리는 이원 집정부로 분류돼 있는 이유가 또 우리는 의원들이 입각이 가능해요. 이게 내각제의 핵심이거든요. 그쵸. 의원 입각이 가능한 게. 그래서 사실은 이원 집정부제 요소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개헌을 하자는 게 코미디예요. 근데 이원 집정부제 개헌하지 않은 분들은 이런 거예요. 속 내용은 내각제인데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고 싶어 하니 상징적으로 하나 두자. 오스트리아처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속임수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깨어나면 깨어날수록 개헌이 되게 어렵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문 연대도 되게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렇게 흠집을 내다 보면 민주당이 당 지지도가 떨어지면 모르죠. 그걸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해당 행위인 게 민주당의 당 지지도가 떨어지면 편하게 탈당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네. 지금 이를테면 더불어민주당 내의 반문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지율도 높은 때에 정말로 나가려는 것은 아니고 그 안에서 뭔가 흔들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위세도 과시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금 목표로 하는 것은 오히려 당내 지지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게 목표는 아니겠죠, 설마. 그러면 그 목표가 뭐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자기네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뭐 경선 규칙 같은 것도 타 후보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예. 그다음에 이제 당 대표나 원내 대표가 실제 제가 보면 원내 대표는 정말 친문 아니에요. 굉장히 중립이거나 아니면 약간 비문 반문 정도는 아니래도 그 원내 대표가 이번 일도 사실 추미애 그 당대표는 이거 보니까 완전히 그냥 소동이었다. 그리고 개헌을 잘 해보자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사실이 틀려서 내가 화를 냈었는데 개헌을 잘 해보자는 보고서지 전혀 개헌 저지 보고서도 아니다. 그리고 이제 김용희 원장도 그 인사조치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이제 그래도 인사조치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는 제가 언뜻 본 것 같아요, 언론에서. 그 원내대표는 또 당대표랑 조금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원내 이제 의원들 역학관계 때문에 이렇게 소동을 벌이면 위축이 되죠. 친문이 그렇죠. 당내에서 또는 중립적인 사람도 자꾸 반문적 행태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 추미애 대표도 유출자 찾아서 문책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문은 조용하고 그리고 친문은 원래도 뭐 김한길이든 안철수든 뭐 손학규든 누가 당대표를 대도 지죽은 듯이 조용한 게 친문이에요. 친노고. 왜냐면 저쪽에서 당권을 잡았으니까 우리는 협조해야지. 팔로우십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문들의 특징은 팔로우십이 꽝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친문들이 당권만 잡으면 어떻게든지 소란을 일으켜서 자기네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최근에 보고서 파동이 있고 나서 개헌 특위가 모임을 했어요. 6일인가 모임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개헌 결사저지 위원들 아니냐 이 사람들이 개헌 문건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 아니냐. 그래서 전원 물갈이를 해달라고 다른 당에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원 물갈이 찬성. 왜? 친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몇 없어요. 국민들은 중임제 대통령제나 또는 단임제 대통령제를 더 원하는데 들어간 분들 보면은 대부분 의원 내각제나 이전 집정부제를 지지하는 분들이 다수예요. 압도적 다수예요. 근데
이게 정치 공세인 거죠. 다 바꾸자. 다 바꾸십시오. 제발. 그러니까 이렇게 친문의 사당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전혀 그 발언권이 없는, 그리고 공격당해도 방어도 못하고 지죽은 듯이 조용한, 이게 그 민주당 내 정당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에 하나는 같이 맞싸우면 당 지지도 떨어질까봐. 원래 친엄마들이 애 다칠까봐 이 솔로몬의 재판에서도 애 자르는 걸 원치 않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친문 친노들은 보면 당 지지도 생각해서 안 싸우고 피하는 스타일이고, 두 번째는 또 두려운 것도 있겠죠. 이 많은 그 득달 같은 사람들하고 맞섰다가 정말 혼자서 모든 그 폭탄을 다 맞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저는 현역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러는 건 현역이 아니고 정치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러는 득달 같은 거지. 사람들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뭐 서명한 사람들이죠. 첫날 그렇지. 초재선이 어디서 감히 이런 집단 행동을 했었어요, 과거에? 그럼 솔직하게 이왕 나오신 그런 그 일종의 계획을 세우고 조직을 동원하고 초재선들을 이용해서 이런 거를 획책하고 있는 그 배경에 있는 사람 짐작하실 수 있잖아요. 아, 저는 모르죠. 제가 에이, 뭐- 아시면서. 아니, 정말로 몰라요. 아니, 지금 다 나왔잖아. 제가 봤을 때는 이 다 큰 나왔죠. 판이 중요해요. 큰 판 읽기. 당장 뭐 개헌 문건이 내용이 어떠냐 이런 거는 사실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 프레임이 중요합니다. 지금 반문으로 대표되는 대표적인 집단이 국민의당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대표 선수로 뛸 안철수가 신년 여론조사에서는 심지어 호남에서 6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소멸해 가는 과정이잖아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안철수는 소멸했다고 보여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되는 꼴은 보기 싫어요. 그런데 호남이나 이런 데서는 정권 교체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 분위기로 가면 문재인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민주당 내에 있는 비문들이나 기타 등등의 사람들이 문재인으로부터 구박받는다는 이미지를 줘야 됩니다. 이런 식의 빌미가 나오면 이걸 확대 재생산해가지고 굉장히 나쁜 프레임으로 그 사람들을 모으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옛날에 그 호남 홀대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문재인이 대통령 실장에 있을 때나 당대표로 있을 때 이후에 호남 홀대론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호남 민심의 일종의 이반을 일으켜서 지금 국민의당의 어떤 지지 기반을 만들었던 세력하고 같은 세력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같죠, 당연히. 그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내통하고 있다고 봐야죠. 근데 문제는 여기 안철수가 소멸하게 되면 결국은 반기문밖에 세울 수가 없는데 어쩌면 그들한테는 정치 구조상 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당내에서는 이제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이재명 시장과 박원순 시장의 힘을 합치고 또 이 문재인을 흠집내서 많이 좀 떨어뜨리면 또 이제 룰을 굉장히 유리하게 바꾸면 가능하지도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봐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밖에서 그러니까 그러는 건 좀 이상한데요. 안에서 그렇다면 그건 이해가 되는데 예. 이게 안에서 그렇다면 아니, 지금 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당내에서.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저는 이제 반문 세력하고 이재명 시장하고 연결돼 있다고는 보지는 않는데, 적의 적은 또 친구니까 언젠가는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국민의당 예. 쪽 이야기였고요. 예. 그들이 입장에서는 뭐 이쪽에 대해서 사실 이재명이나 박원순 데려올 생각 아직까지 못할 것 같고,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 그는 안철수 대타로 반기문을 아니죠. 그건 그러니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재명 시장이 후보가 되면 국민의당하고 통합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죠. 왜냐? 다시 친노가 소수로, 이제 친문이 소수로 전락하게 될 거고, 일단 후보 체제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이번 대선 이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해관계가 통한다고 봐요. 이런 문자를 그 주승용 대표한테 보냈다는 거는 서로 이 연락하면서 그런 이해관계를 가지고, 그래서 국민의당은 보는 거죠. 국민의당은 사실 이번에 바른당하고 합치면 다음 총선에선 참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현역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쉽게 그 대안보다는 오히려 이쪽 민주당에서 문재인이 아닌 누군가가 후보가 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이 아닌 누군가로 후보를 이쪽을 삼으면서, 그러니까 뭐 경선 룰을 조정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삼으면서 국민의당과 다시 힘을 합치는 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흔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닌가. 아하. 제가 혼자 그냥 추측을 근데 해보는 저는 거죠.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 네. 이게 후보 교체라는 게 만약에 지금 문재인 대세론이 있고 이재명 시장이 치고 올라왔는데 이게 만약에 외부 조력 같은 걸 받아가지고 바람에 의해서 후보가 교체가 된다고 하면은 후보는 바꿀 수 있는데 지지자들은. 근데 그 안에 지금 지지자 자체도 대세론
정도로 이렇게 비율이 많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 못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는 거죠. 좋은 조건 교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요, 조규숙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뭐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에서는 그들이 득달 같고 그리고 친문이 오히려 소수 내지는 뭐 위축돼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지만 어쨌든 뭐 모바일 당원 10만 당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 당원이라든가 혹은 지지자라든가 이런 쪽으로 보았을 때는 사람들이 득달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저기 문재인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훨씬 더 득달 같지 않아?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죠. 맞아요. 지금 그래서 이 문건 파동이 그래서 이제 기승 전 문재인으로 가고 있는 게 네. 이제 추미애 대표가 저지하는 내용이 있으면 현상금을 줄 테니 찾아봐라 이랬어요. 그렇지. 그만큼 이거는 개헌 저지랑은 거리가 먼 문건이다. 그리고 나도 나에 대하여서 사실 잘못이 있어서 내가 굉장히 흥분하고 오해를 했는데 읽어보니 나한테 좀 비판적일 뿐이지 사실 모든 주자들의 그 입장이 다 골고루 나름 되어 있고 오히려 개헌을 적극적으로 하자, 추진하자 이런 문건이더라. 그래서 이게 해프닝이다. 그냥 소동이지. 이거 무슨 인사 문책을 할 일이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정상적인 정당이면은 이 밖에 언론에 나가서 해당하게 행위한 사람들을 징계하자 이렇게 나올 텐데 지금 이분들이 이제 이 문재인 지지자인지 당원인지 아니면 밖에 외부 개입 세력인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문자 폭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프레임도 그렇잖아요. 사실 탄핵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우리 막 문자 보내고 항의하고 읍소하고 이래가지고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똑같은 문자인데 문재인 지지자만 이제 문자 폭탄, 문자 테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이분들이 또 종편에 나가서 징징징 울면서 또 막 그걸 보여줘요. 문자 받은 걸. 근데 사실 뭐 문자를 뭐 1000개를 받았다, 2000개를 받았다 그러는데 그게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했다면은 그거는 진짜 폭탄이고 스토킹이죠. 그런데 1000명이 보낸 거잖아. 1000명이 보냈다 한 그게 번씩. 여론이죠. 네. 여론이고 네. 거기 비록 욕이 섞여 있었다 하더라도 본인들도 선거 때 맨날 문자 폭탄 돌리잖아요. 지지자들에게. 그러면 저는 공인으로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스토킹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차단하면 돼요. 스팸으로. 요새 기계가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면 핸드폰 하나 더 사세요. 제가 볼 때는 의원들 핸드폰 하나 가지고 쓰는 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버튼 한 번이면 스팸 처리됩니다. 근데 그 문자의 리스트를 까라고 하면 못 갈 겁니다. 내가 박해받고 피해받고 있다는 걸 이미지화 시키기 위해서 한 5통 거를 5,000통으로 뻥 튀길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막 호소를 하니까 이 프레임이 정말 해당 행위로 처벌을 받아야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갑자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문재인이 아닌 문재인 지지자를 비난을 하면서 김종인 대표는 이 건과 관련해서는 아니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얼마 전에 뭐라 그랬냐면 왜 지지자 관리도 못하냐. 문재인이 하지 말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쓰레기 같은 소리. 교주네, 교주. 야, 이게 얼마나 그 새누리당 같은 발상이에요. 왜냐면 박사모 뭐 자발적 참여자도 있겠지만 많이 동원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탑다운 방식이 아닌데. 탑다운 방식이 먹힌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조선일보가 그런 기사를 썼어요. 조국, 문성근, 조기숙이 지령을 내리면 이 인터넷 SNS로 지령을 받고 이 분들이 이제 이 문자 폭탄 그 테러를 한다. 근데 저는 늘 이 시민들이 다 움직이고 나서 트치느라는데 제일 늦게 들어요. 그러면 제가 확산시키는 역할은 하겠죠. 왜냐하면 제가 RT를 하면서 이렇게 또 한마디 하니까. 그렇지만 제가 그래서 그 이분들이 이 문자를 항의를 받았다라고 막 징징된 페북을 또 차 날짜를 추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미 그 공격을 항의를 받고 뭐 이렇게 막 해명하는 그 페북에 글을 쓴 게 저보다 하루 먼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지시를 받고 움직인 게 아니라 그분들은 이미 항의를 하고 있었고 제가 뒤늦게 트윗에 들어와서 뭔지 몰라서 이러니까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트친에 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 두목이 아니라 그렇죠. 트친들 각자가 움직이는 거고요. 그리고 이 트친들이 이 반문들 움직이는 것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이냐 전혀 아니고요. 그냥 SNS에서 의사소통을 하면서 각자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 2달 정도 전에 문재인이든 이재명이든 박원순이든 뭐 안희정이든 김부겸이든 더불어민주당으로 정권 교체될 확률은 한 90%쯤은 된 것 같다. 단 2가지 변수가 있다고 봤어요. 하나는 치명적인 분열을 줄 만한 빌미를 주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국민들이 깜짝 놀랄 만한 어마어마한 말실수, 이 2가지만 없다면 그 전제하에 정권 교체 확률은 한 90%쯤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의도적 분열이라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하여튼 판을 흔들어 보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지만, 이제 이렇게 가서 뭐 그 결정이 나면 요즘 유권자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정치 생명을 걸고 탈당하거나 이렇게 해당 행위를 하지도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제 지도부들을 흔들어서 규칙을 만들 때 조금이라도 유리한 규칙을 만들기 위해 이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또 당의 어떤 의원 한 분은 이 조선일보랑 똑같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원들이 이제 이게 문자 보내고 막 18원 후원금 보내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이게 같은 당 사람들로서 할 일이냐. 그러니까 저는 다른 당 의원들에게도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인격 모독을 하면 안 되죠. 서로 상호 존중하는 존재가 되어야지. 아니 뭐 일반 시민이라고 시민도 항의할 수 있죠. 의원들에게. 그렇지만 의원들에게 인격 모독을 할 권리는 누구도 없는 거예요. 민주사회에서. 그런데 그렇게 이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하여튼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저라고, 제 이름은 지적하지 않았지만 모 SNS에 영향력이 있는 교수가, 이게 딱 조선일보 논리를 그분은 뭐 반문도 아니에요. 비문도 아니고 오히려 친문으로 분류되는 사람인데도 이게 조선일보 프레임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여기 나온 게 아니라요. 정말 그 프레임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정말 세상에 놀랄 만한 말실수만 하지 않으면 그러셨는데, 저는 세상에 놀랄 만한 말실수는 늘 언론이 만들어낸다. 거기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 왜 민주당은 행동을 잘못하는 게 없어요. 사실 비문 또는 반문이라는 분들도 제가 볼 땐 의정활동 진짜 잘하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다 당선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 다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민주당의 자산이고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서로 이뤄내는 거죠. 해당 행위를 하냐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해당 행위를 하는 데에는 저는 언론에 속는 것도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론이 좌우가 기승전 문재인이니까 감정적으로 좀 싫을 것 같아요. 아까 황 선생님도 이런 게 다 문재인이 자초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어떤 때는 문재인으로 정권교체해서 대통령 잘할까? 정말 적폐청산 잘할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막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세뇌당하는 게 언론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기승전 문재인 지지자로, 문재인이 안 되니까 이번에는 기승전 문재인 지지자로 끝났는데, 제가 문재인 지지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요, 제가 말빨이 없어요. 어차피 이거 해도 듣지도 않아요. 그러나 어차피 지금 이 구조가, 우리 사회 구조가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당내에서도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몰상식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보내면은 문재인 후보가 곤란에 처하니까 제발 항의를 하더라도 품위 있게, 문재인 후보처럼 품위 있게 예의를 갖춰 해주시길 정말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 발언을 했던 이재명 시장, 박원순 시장, 그러니까 문건에 대해서는 발언하지 않았어요. 이 문자 항의에 대해서만 발언을 하셨는데, 저는 민주주의 원칙에 좀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은 그건 당원의 권리다. 문자로 항의하는 건. 꼭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네. 있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의원들의 구도하고 그리고 일반 지지자들의 구도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쪽에서 지금 의원들에서는 친문이 오히려 소수자다라는 건데, 지금 일반 지지자나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절대 소수자가 아닌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지금 어긋나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경선 룰을 그렇죠.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가 앞으로 남아있는 굉장히 큰 난제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조기숙 교수님은 당
경선 룰을 그래서 뭐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당원들의 모바일 투표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꼭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문재인 지지자들하고 트윗에서 그냥 한판 싸우고 막 몇 명 불락다하고 이랬던 게 바로 그 경선 룰 때문인데 저는 경선 룰은 후보의 의견을 다 협의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뭐 당원 당규에 정한 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제 입장이에요. 그래서 특히 그분들에게 참여할 의욕을 주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그 다른 그러니까 앞서가는 후보가 아닌 후보들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이었고 또 이제 제 생각에 반대하는 입장은 그래봐야 어차피 그 피 튀기는 싸움을 하니까 그냥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비록 그게 문재인에게 유리하더라도 앞서 나가는 게 유리한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럼 문재인을 그 100m 달리기 하는데 저 200m 뒤에다 갖다 놓고 뛰라고 하는 거냐라는 불만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완전 국민 경선을 해야 되지 않냐. 이재명 시장처럼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트윗을 보고 발견한 게 뭐냐면 당원 모집 운동을 하면서 여러분이 당에 입당하시면 뽑을 수 있다. 대선 후보를 뽑을 수 있다. 이렇게 네. 광고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일에 100% 국민 경선을 하게 되면은 당이 대국민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딜레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문 지지자들하고 대판 싸울 정도로 이제 그 후보는 무조건 그 약소 후보들에게 그 경선 룰로 약소 후보들에게 유리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동안에 했던 발언과 국민과의 약속은 뒤집지 않는 차원에서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국민 참여 경선을 하면 당원들에게는 조금 가중치를 주고 참여 경선에게는 좀 덜 주는 예전에 했던 방식. 그런 그러니까 지금은 방법이 그것뿐이 없지 않나. 그러니까 저로서도 국민 참여 경선보다는 국민 경선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게 그래야 더 많은 국민이 와서 이제 그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민주당 편데 근데 이제 그 여태까지 해왔던 말을 뒤집는 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선 룰 부분은 첨예하게 가치관이 충돌하는 부분 같아요. 어느 쪽도 틀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 측은 문재인 후보는 어떤 룰이든지 받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조금 그래도 지지자들이 어떤 룰이라도 좀 양해해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화가 난 건 그 얘기예요. 예전에도 당대표 뽑았을 때 거의 문재인 후보가 경선 룰을 다 거의 포기한 상태에서도 당선됐는데 경선 룰이 잘못됐다고 또 씹어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저는 추미애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후보자들 다 불러서 밤샘 토론을 하든 어쩌든 해서 만족할 만큼 토론 후에 결정을 냈으면 좋겠다. 추대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 위원장이 위임을 받았고 그렇죠. 그 분이 이제 할 거고 충분하게 논의 후에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가능하면 이 너무 내부 사람들끼리만 하지 말고 좀 객관적으로 이 분야에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있던 분들을 좀 초청해서 이렇게 완충지대를 좀 만들고 위원을 각 후보 5분, 외부 5분에서 한 10분 정도가 하면 훨씬 컨센서스 만들기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는 역시 정반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정반합에 이르는 과정이 남들이 봤을 때 스마트해 보이고 깨끗해 보여야 돼요. 그러면 된다고 생각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게 더 중요한 지점에 저는 이르렀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개헌문건 파동은 지지자들을 나무래는 것으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정말 사실은 해당 행위한 분들이 사과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킬 수 없고 또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 다 덮고 가되 앞으로 좀 이런 일 좀 그만 만듭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저는 민주당 내에 김기춘이가 있는 게 아니냐. 전 최근에 지금 제가 굉장히 우려한 것이 민주당 내 김기춘이 일사불란하게 누군가의 머리를 빌려 컨트롤을 지금 하고 있다. 특히 박용진 의원 최근에 계속 행보가 굉장히 저하고 이제 친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 지역구고. 같이 옛날에 민노당 운동도 같이 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누군가의 움직임에 따라 얘기할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를 제가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커지기 전에 민주당 내 김기춘을 뽑아서 저는 징계하거나 사과를 받아야 된다. 저도 사실 그런 입장으로 처음에 여기 개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끝을 보자. 누가 잘못했는지 끝을 보자 하는 심정으로 시작했는데
저 혼자 이거를 주장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언제 친문들은 항상 언론에 밀릴까봐 당대표를 잡아도요. 당 권력 하나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다 해놨었어요, 문제. 그러고 나서 여기저기서 다 혼자 다 먹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하면 당이 쪼개질까봐 말도 못하고 숨죽여버리는 거, 친문들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만만해 보여서 그래요. 고백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협상이론에서 이제 양쪽이 이렇게 있으면은 한쪽이 양보하고 한쪽이 이제 막 이익을 취하고 이러면은 서로 갑을 관계니까 굉장히 잘 갈 것 같잖아요. 이게 반드시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요. 이런 관계는. 네.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쪽은 늘 희생하고 한쪽은 늘 이익을 취한다. 이런 관계는 친구 간에도 그렇잖아요. 절대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야구선수, 일본의 그 야구선수가 뭐 엄청난 돈을 버는데 친구들 만날 때 한 번도 밥을 산 적이 없대요. 그 이유는 자기가 밥을 사기 시작하면 친구 관계가 아니다. 그게 깨질까봐 그랬다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늘 당하는 거를 당연하게. 그래서 저는 왕따를 당할 때 그 당하는 애에게 저항하라고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걔가 혼자 저항하면 더 왕따를 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서 그러니까 얘를 도와주는 응원군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응원군이 지금은 이제 지지자들인데 지지자들마저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으니까 정말 더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해주시면 이 왕따가 극복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왕따는 반드시 가해자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방관자와 그다음에 이 조력자들이 있을 때 왕따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여전히 친문이 왕따다라는 말이 그렇게 썩 와닿지는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왕따를 스스로 자초하는 게 있죠. 왜냐하면 친문들이 이럴 때 결합이 돼가지고 제대로 한번 이렇게 해보지 않고 그냥 쓱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저쪽에서 요구하는 거는 다 사실을 밝히도록 내버려두고. 그러니까 그 왕따를 당할 때에는 그 사람이 너무 약해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지만 너무 약하지 않아도 그냥 받아들일 때도 당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결론 한번 내려보고 싶어요. 지금 시작도 이제 왕따 배제 정치학 이 얘기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주류로부터 왕따 당해서 결국에는 돌아가신 거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 현상이 아직 문재인 대표에 이르러서까지 완성이 안 된 측면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현상이 지금 놓여있는 민주당 주류로서의 위치라기보다는 역사적 환경에서 사실상 왕따인 것은 저는 제가 봐도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그 비주류에 있던 사람들이 주류로 올라가는 과정인데 이미 어떤 사람들은 이걸 주류로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시각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적 지지에서는 주류가 될 수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문재인 대표가 이번에 어쨌든 공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김종인 대표에게 그대로 갖다 바치기도 했지만 비례대표에 친노, 친문 없어요. 친문은 모르겠어요. 왜냐면 외부 영입 인사니까. 근데 한마디로 친노는요. 손학규 대표 체제에서도 배제당했고 한명숙 대표 체제에서도 무조건 아무리 좋은 사람이도 친노 너무 많아. 친노 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대표도 정말 좀 들어갔으면 좋을 만한 친노도 다 배제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좋은 인터뷰였고요. 어떤 시각을 모아가는 과정이 나중에 인터뷰가 다 끝났을 때 완성된 결론에 도출되지 못하더라도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과정상의 어떤 이런 저런 얘기가 오고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의미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조기숙 교수님의 그 디테일하고 새로운 시각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사전 조율이 된 조율이 거네요. 됐다는 느낌이 드는 나 거예요. 3시에 낼 테니까 새벽 5시에 항의해줘 이러고. 그런데요, 그러면은 지금 이 사건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너무나 왜곡되게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궁금한 게 민주연구원에서 사실은 비문계로 분류되는 연구원이 당 전체 차원에서 대선 주자들까지 같이 돌린 문건인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은 친문들은 늘 주눅이 들어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반항을 했다가는요 완전히 가루가 돼요. 언론이나 동료 의원들에 의해서 집중 공격을 받기 때문에 심지어 그 최고위원회에서조차 이게 그럴 리가 없다. 내가 아는 김용희 원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런 옹호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따는요 옹호하는 사람이 없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의 비겁함에서 생기는 게 왕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은 그날, 당일날, 3일날 새벽에 기사가 뜨고,
5시 30분에 모 의원이 최초로 항의글을 올리고 11시 50분에 이제 김부겸 의원이 항의글을 올려서 저는 그래서 오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해를 했던 이유는 진 의원은 대선 주자가 아니라서 이 보고서를 받을 입장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그 새벽에. 그 참고로 내용. 말씀드리면은 진 의원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걸 알고. 아니 근데 하셨어요? 저는 이런 간신법 진짜 싫어해요. 저는 누가 누구랑 가까우니까 이랬을 것이다라는 추정을 하지 말자는 저도 거예요. 팩트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왜냐면 아니 팩트라도 이런 거는 우리 배제하자. 왜냐면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늘 당신은 문재인과 청와대에 근무했으니까 친문 아니냐 이러는데요. 아, 그렇구나.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에 들어가는데도 저를 오고초려해서 데려갔어요. 제가 그런 공직을 즐기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나이도 많은데 저는 공익봉사 그만하고 싶고요. 제 여생을 좀 즐기면서 저도 삶의 마무리를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왜 이 새날에 와서 이렇게 떠드냐. 전 정말 정권 교체하고 싶고 제가 여생을 좀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논평가로서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난번에 나와서도 이 문재인 대세론 이거 잘못된 거다. 그리고 트윗에서도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지지자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이러는데 문재인 지지자와 저의 관계는 늘 경쟁하는 관계지 서로 이 여론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지 제가 뭐 지시하면 따르고 이런 관계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그런 인간관계를 가지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그 인간관계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냥 팩트만 얘기하고 싶어요. 예, 그 팩트가 이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3일날 놀랍게도 두 집단이 그 성명을 냅니다. 김종인 의원을 필두로 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기 위한 개헌을 위한 그 모임, 뭐 경제민주화와 뭐 개헌을 위한 모임 이분들이 한 30분이 성명서를 내고요. 초재선 의원 한 20분이 성명서를 내서 다 합치면 한 40분이 성명서를 냅니다. 당 내에서는 아주 엄청난 반대 소리가 나온 거죠. 예, 근데 그것도 당일날. 그래서 제가 의원들에게 좀 물어봤어요. 이런 거 성명서 나오는데 그 몇 시간 만에 이게 가능하냐. 당일날 나온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쓰는 시간도 있고 말이야. 서로 이 의견을 또 약간씩 모으는 시간도 있고 절대 시간이 필요한데. 성명서를 내고 추미애 대표를 그 항의 면담을 하는 게 오후 4시예요. 초고속으로 이루어졌네요. 네, 그래서 정말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나 박근혜 국정농단이 났을 때 또는 뭐 옛날에 그 김한길 안철수 대표가 대표일 때 정말 전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렇게 빨리 성명서 나온 적이 있었냐. 그러니까 참 이거는 미리 조율되고 준비된 게 아니면 어려울 거다라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냥 합리적 의심입니다. 팩트는 없어요.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일반 시민의 시각에서 이 사태들을 봤을 때요. 사실 일반 시민이 안에 보고서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아요? 관심도 없지. 근데 언론이 취했던 팩트를 지금 기억해보면 뭐냐면 문재인이 유리하니까 개헌이나 이런 걸 배제해서 그냥 이대로 끌고 가자라는 문건을 돌려서 이게 파동이 됐다라는 식으로 저는 그런 뉘앙스로 들을 만큼 언론이 호도해 나가고 있는 건데 지금 교수님 말씀으로 하자고 하면 이 보고서 자체의 근본적인 주제는 오히려 개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개헌을 끌고 가야 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라는 말씀 아니죠? 동아일보의 악의성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헤드라인이 바뀌어요. 나중에. 친문끼리 돌려봤다가 타이틀이었어. 그러니까 내용을 들어가 보기 전에 이미 나쁜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그러니까 정말 프레임이 있었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은 기사가 별로 없어요. 다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친문이 맞지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걸 돌려봤다라고만 하는 거지 방금 말씀하신 이 보고서의 실체적인 주장 이게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내가 못 들어본 것 같다는 근데 이게 거야. 이번 한 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여정부의 모든 사건이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고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는데 조동문이 하나가 돼서 이제 지나고 보면은 그때 우리가 속았지 하지만 그때는 다 속는 거예요. 왜 속냐면 설마 언론이 그렇게 악의적인 거짓말을 할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언론에 대한 신뢰가 정부에 대한 보호라든지 이런 모든 쟁점에 대해서는 좌우 언론이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180도로 대별이 돼요. 그러니까 안철수에 대해서도 그랬어요. 보수 언론은 파퓰리스트라고 막 비난을 했고 이제 그 한겨레 경향 이런 언론들은 뭐 거의 뭐 바람직한 이상적인 성군
모델처럼 뛰어오른 정말 제가 그 기사들을 다 이제 읽으면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분석을 하는 동안 정말 손가락이 오그라들 정도로 이거 안철수 홍보 매체 아니야 할 정도의 기사를 쏟아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이 진보 언론들이 그동안 참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기네 자존심 하나로 지켜온 언론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기사를 낯뜨겁게 이런 기사를 쓸 수가 있었냐 할 정도로 정말 조중동 못지않게 빨가벗고 뛰어대는 거죠. 안철수 때는. 근데 노무현 때는 그러니까 노무현에 관련해서 문재인에 관련해서는 좌우 극과 극은 통한다고 좌우가 하나가 되는 그런 현상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좌우가 하나가 되는 현상을 썼던 책이 마법에 걸린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단지 조중동에게 얻어맞아서 그리고 중앙일보는요 참여정부 때는 또 그렇게 비합리적이지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조동문 프레임이다. 조선 동아 문화일보 프레임이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다음에 사례별로 자세히 소개를 드릴게요. 근데 그 프레임을 그대로 재생산했던 게 누구냐 하면은 소위 말해서 진보 언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아니 보수 언론 프레임 따라가는 게 무슨 진보입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그들이 좌우가 하나가 돼서 이런 친노 친문 왕따 프레임을 확대 재생산시키고 있다. 근데 문재인이 지금은 노무현과 달리 아주 소수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만 해도 문재인이 담쟁이 포럼 대선에 출마하면서 만들 때 서명했던 의원이 딱 3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친노 친문 전부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였기 때문에 왜 문재인이 당대표가 돼서도 아무것도 못했냐.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예. 다수파들에게 휘둘려서 할 수가 없었던 건데 지금은 제가 볼 때 한 2배 정도 되지 않았나 싶어요. 친노 친문 또는 개혁적인 의원까지 소위 사람들이 친노 친문으로 잘못 알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 계보로 보면 활동하는 계보를 보면 아닌데 이제 개혁적이니까 저분은 친노 친문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분들까지 합해서 제가 볼 때 한 60 정도 되지 않나 싶고 나머지는 이제 비문 반문인데 이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헌문건 파동에서 이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를 제가 이제 밝힐 건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도 인사권이나 뭐 이런 걸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문재인의 도움을 받아서 당선된 지도부가 많은 사람들은 친문 지도부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땐 친문 지도부가 전혀 아니다. 최소한의 중립 지도부? 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네, 일단 약간 들으면서 의아스러운 것이 진보 매체도 어쨌든 언론이라는 거 하에서 기득권이고 현재 국민의 한 40% 정도의 지지를 받고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다라고 얘기되는 문재인이 오히려 왕따를 당하고 있다. 게다가 당내에서 당권을 이미 거의 장악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소수 정파일 수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기존에 얼마나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휘둘렀었나라는 얘기를 제가 하려는 거예요. 저는 진보 매체 같은 경우는 정치 이념적 스펙트럼 때문에 문재인이 오히려 중간에서 양쪽에서 공격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데이터로? 일단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문재인 대표나 이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는 주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정반대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누구를 비판하잖아요. 아까 이명박 예를 드셨는데 정권을 잡았을 때 보복당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은 만만한 거고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비판을 해도 그들로부터 불이익 받지 않는다면 훨씬 더 그 사람들에게 비판이 가해지는 것은 언론의 특성이에요. 언론은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정권 바뀌고 나면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기본적으로 언론 자체가 권력자들은 물어뜯게 돼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절대 악들은 그대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제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정권이 들어섰는데 정권부터 물어뜯어버리면 그 순간에 힘이 약화되는 수밖에 없겠다. 뭐 그런 것도 저는 왕따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개헌문건 파동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뭐 타 팟캐스트라든지 저희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한 부분이지만요. 지금 갈수록 이게 사건이 전결된 상황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지금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는 상황처럼 저는 보여가지고 이 이야기를 제가 조기숙 교수님 트위터를 유심히 한번 봤어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줘 보세요. 이게 개헌문건 파동이라는 게 뭡니까? 저도 이제 제가 첫 발언을 하기 시작한 게 1월 4일인데요. 1월 4일 날 이제 특친들을 통해서 배운 거죠. 학습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분들 얘기가 이제 김부겸 의원이 제일 먼저 이 보도가 나자마자
이게 이제 특정 보도가 우선 동아일보 보도가 어떻게 났냐면요. 3일에 보도. 1월 3일 새벽 3시에 납니다. 그래서 특정인을 위한 개헌 저지 문건이다. 이렇게 납니다. 근데 이 기사를 쓰고 있다는 정보를 이 민주연구원에서 미리 받았어요. 2일날. 그래가지고 2일날 그 기자에게 전화도 했고 이게 특정인을 위한 개헌 문건이 절대 아니고 아니다. 오히려 개헌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주는 걸로 다 해소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왕따를 당하는 사람은 조금 남과 다르긴 해요. 예를 들면 뭐 몸에 불구가 있다든지 또는 다 남자만 있는데 여자가 하나라든지 그러니까 뭔가 그 집단과 조금 다른 사람이 왕따를 당한다. 근데 그게 꼭 특징이 남보다 불리하거나 나쁜 건 아니더라. 왜냐면 너무 이쁜 사람도 왕따를 당하고 공부를 잘해도 왕따를 당하거든요. 왜냐면 질투심이 왕따의 또 배경이기 때문에. 근데 이 왕따는 사실 외국 학교에서도 있긴 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이 제일 심하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경쟁이 치열해서 스트레스가 많은 나라에서 왕따가 심한 거거든요. 근데 이 한국 정치가 진짜 경쟁이 치열한 곳이니까 한국 정치에도 저는 이제 왕따 현상이 있다고 보고 사실 왜 제가 이 왕따 현상을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은 이 왕따 현상이 이번 미국 대선에서도 있었어요. 뭐였죠? 샌더스가 왕따를 당했나요? 트럼프가 소수자, 여성, 이민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서 백인들, 강자들, 기득권들이 똘똘 뭉쳐서 트럼프를 밀은 거잖아요. 이게 이제 뉴 파퓰리즘의 특징인데 그 소수자를 박해하는 그래서 기득권들이 뭉쳐서 권력을 잡는 이게 뉴 파퓰리즘인데 우리 사회에는 이런 뉴 파퓰리즘적인 이 왕따 현상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그 과거로 돌아가면 저는 이 왕따 현상이 시초가 호남 왕따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박정희 때 있었던 호남에 대한 그 무차별적 박해. 이게 이제 저는 왕따 현상의 시초인데 요게 최근에 와서는 이제 친노 왕따, 친문 왕따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네. 왕따가 어쨌든 소수자적인 특성이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아주 좀 특출나게 1등을 하는 그런 경우에도 질투로 인해 가지고 왕따가 일어날 수 있다. 거기까지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현재의 친노 친문을 왕따 현상이다라고 파악하는 거에도 약간 미심쩍은 면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의 분석하신 그것과 어떻게 맞닿는지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문재인이 이를테면 가장 어떤 소수자적인 특성이 있어서 또는 너무나 잘나서 어느 쪽에 해당이 되는지가 정확하게 와닿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득권한테 밑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개헌 파동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왕따 현상을 설명하려면은 사실은 그 왕따 현상이 발생하는 게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누구를 왕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메커니즘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론을 하려면 1시간이 따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하기로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노무현도 소수자 중에 소수자였다. 그러니까 소수 정당의 소수 계파로서 그 자기를 따르는 현역 의원이 천정배 딱 한 명이었던 그리고 당에서도 배척을 당해서 개혁당을 등에 업고 대통령에 당선됐을 만큼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고도 당내에 자기 사람을 하나도 심지 못했다. 그 모든 전권을 정동영 씨에게 주고 정동영, 김한길이 2004년 총선에 공천을 다 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굉장히 왕따였어요. 근데 왕따였는데 이 왕따들의 반전이 뭐냐면은 미운 이 오리 새끼가 나중에 백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쩌면 왕따의 질투심의 핵심인데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모든 국민이 비난하고 이럴 때도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백조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믿음 신뢰를 끊임없이 보여줬던 거지 만일에 제가 생각하기도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잘못해서 국민들한테 비난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다면은 전혀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의 충직한 참모로 남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신뢰 확신이 있었던 것은 이게 왕따 현상이라는 걸 그때부터 제가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곧 화려한 백조로 재탄생할 거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가장 국가 발전에 기여한 대통령 1등 노무현 36%. 그다음에 가장 호감이 가는 대통령 1등 노무현 47.7% 이거거든요. 그게 왕따의 원인이죠. 결국은 그게 왕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득권, 자본의 기득권과 언론의 기득권, 정치인의 기득권, 사회 기득권들이 노무현 정치 철학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자기 이익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왕따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언론을 이를테면 조중동이 뭐 그런다는 거는 다 이해가 가는데 진보 매체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지금 진보 매체도 아니라 아예 좌파 매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진보 매체도 물어 뜯는다. 그것도 그러면 진보 매체까지를 포함해서 그것이 언론의 기득권자? 라고 그렇게 분류를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 면도 분명히 있어요. 저는 좌파 언론도 또 하나의 기득권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그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식당에 검사랑 언론 기자랑 교수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다. 누가 돈을 내냐. 식당 주인이 낸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그 검사가 굉장히 기득권이고 교수도 굉장히 기득권이죠. 근데 교수와 검사가 같이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기자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이 엄청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 민주사회에서는요, 말로 설득하기 때문에 그 소통의 수단이 되는 언론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근데 기득권이기 때문에만 그렇다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요 얘기도 제가 다음번에 하려고 이제 남겨놨는데 이런 좌파 언론들이 다른 쟁점 예를 들면은 뭐 무상급식이라든지 천안함이라든지 세월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 대선 정권 교체의 마지막 변수는 사전투표함 바꿔치기 음모일 것입니다. 조기 대선이 확정적입니다. 투표 감시단. 시민의 눈 가입을 많이 해줘야 된다. 지난 총선 시민의 눈 활동 보셨죠? 전국에 투표소 15,000개, 선거 부정을 원천 봉쇄하려면 투개표 감시단 6만 명이 필요합니다. 정권 교체의 완성은 투표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시민의 눈을 검색하세요. 투표함을 지켜야 됩니다. 새누리당 반대할 거예요. 대선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탄핵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올 상반기 안에 대선이 치러진다는 것은 누구나 생각하는 일정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고의 정치 분석가신 우리 조기숙 교수님 모시고 앞으로 대선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해볼 건데요. 정말 과학적으로 한번 어떤 이야기를 풀어주실 그런 기대가 지금 잔뜩 쌓여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조기숙 언제 나오냐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사회과학 하는 사람들은 그냥 말로 자기 생각으로 다 풀어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뭐 선거라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유권자의 마음을 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보는 사람마다 또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렌즈로 이렇게 다 색깔을 칠해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러면 이제 역시 데이터를 보는 수밖에 없으니까 데이터를 아무래도 자주 보게 되죠. 교수님도 지금 앞으로 이 방송을 하시면서 어떤 마음가짐이랄까 그런 게 있으시잖아요. 왜 이걸 한번 해보자고 제안하셨는지 한번 발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2017년 1월 초인데요. 민주당 지지도가 이제 뭐 40% 가까이 되고 여론조사에 따라서 1, 2% 이제 편차가 있는 건 사실인데 그다음에 문재인 지지도도 뭐 여론조사에 따라서 한 28%에서 33%까지 오늘 리얼미터 조사 보니까 32.6%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이상한 게 보수 언론뿐만 아니라 소위 우리가 진보 언론이라 그러는데 저는 정확히 말하면 좌파 언론이다. 진보 언론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기사를 썼다 하면 문재인만 물어뜯어요. 그리고 정말 사실을 가지고 정말 잘못한 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허위 사실을 만들어서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뒤일이 문재인만 때리거든요. 근데 문재인 지지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나. 그랬더니 이제 이 문재인 때리기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등의 운명 아니냐. 1등 하면은 다 여기저기서 견제가 들어오는 거다 그랬는데 저는 그 말에 좀 동의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1등 주자였을 때 감히 누가 개헌 얘기를 했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원포인트 개헌, 자기에게는 전혀 해당되지도 않는 개헌 얘기를 했을 때조차 개헌을 꺼내지도 못하게 좌우 언론이 그다음에 그 새누리당에서 또는 열린우리당 내에서까지 완전히 차단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개헌 담론이 살아나지도 못했는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1등을 했을 때는 그 형광등 100개, 200개 몇 개라 그랬죠? 100개의 아우라. 예, 100개의 아우라가 있다. 이렇게 아주 정말 손가락이 오그러드는 그런 찬사를 보냈고, 그 다음에 안철수 의원이 1등을 했을 때는 안철수 현상이다. 막 이거 뭐 지구상에 유례가 없는 현상이다. 그렇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을 했었거든요. 근데 문재인이 2등을 했을 때도 안철수한테 2등이 아니죠. 3등을 했을 때도 밀릴 때에도
얻어맞았어요. 엄청 얻어맞았어요. 제가 지금 그 논문으로 쓰려고 자료 다 조사해 놓고 지금 세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 소위 좌파 언론도 안철수에게 호의적이었고 문재인에게 매우 편파적으로 비난을 했었다. 심지어 3등짜리한테도.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의 분석은 저는 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왜 이러냐.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늘 궁금했어요. 왜 노무현 때는 비만 와도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기만 해도 노무현 때문이라고 하고 또 이제 그게 문재인한테 이게 유산이 물려진 거예요. 문재인한테 이제 똑같이 문재인은 무슨 말을 해도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게 돼 있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최근에 불거진 개헌문건 파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해결되어 가는지를 우리가 쫙 한번 훑어보면 이 노무현 문재인 그 구박 이 저는 그 전 기득권의 구박 프레임이다. 예, 구박이 어떻게 보면 구박이고 이게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애들 그 왕따 현상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왕따 현상에 대한 이 이론적 프레임이 또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그 시간이 있을 때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게 친문 과거에는 친노 왕따 현상이다라는 전제하에서 개헌문건 파동을 보면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된다. 그렇죠. 예, 그 말씀을 드리러 제가 오늘 왔습니다. 예. 근데 일단 이 왕따라는 거는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우리가 왕따를 누구를 시킬 때 어떤 사람을 왕따를 시키죠? 제일 만만한 사람 아닐까요? 주변에서 그러니까 저항 안 약자를 할 그쵸. 사람. 네, 반항 못할 보이는. 약자를 왕따시키기도 하고 또는 공부를 제일 잘하는 1등을 또 왕따시키기도 해요. 왜냐면 걔가 질투가 나는데 얘는 왕따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고 친구가 없어. 왕따기 때문에 내가 얘를 만만하게 봐도 우리가 공부 못해서 분한 거를 얘한테 뭐 폭력이라든지 언어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안 놀아들여서 당이 좀 이걸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라 하는 오히려 호헌문건이에요. 내용을 보셨어요? 네. 예,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33쪽에 달하는 보고서기 때문에 사실 어디를 하이라이트 하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글을 쓴 연구원 자체가 그렇게 뭐 친문 성향이 아니고 전혀. 그리고 오히려 그 보고서를 보고 추미애 대표가 처음에 좀 경로했던 건 본인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틀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마치 그 개헌에 반대하는 것처럼 그거는 아마 추 대표가 입장이 초기에는 좀 그랬어요. 왜냐면은 이 촛불 전국에 개헌을 얘기하는 사람은 남의 집 불난데서 군방 구워 먹는 거 아니냐 이런 발언을 했었기 때문에 맞아요. 기억나요. 예, 그 연구원은 이 보고서가 사실 완성돼서 이렇게 전달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전에 보고서를 쓰기 시작한 건 꽤 오래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초기의 발언을 가지고 쓰다 보니까 이제 가장 팩트에서 잘못된 거는 추미애 대표 발언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개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시국에서 개헌을 논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추미애 대표의 입장인데 아니 추미애 대표가 그 입장도 바꿨습니다. 나중에. 바꿨어, 나중에. 나중에는 왜냐하면 개헌 특위를 만들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자라고 했고 개헌 특위가 공교롭게도 30일 날 떴습니다. 그래서 12월 30날이요? 12월 30날 네. 개헌 특위가 떴기 때문에 이 보고서가 12월 30일이 금요일이죠. 보고서가 이날 전달이 됐어요. 대선 주자들에게. 근데 이메일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며칠 동안 열어보지를 않았더라고요. 네. 문재인 후보 측도 바빠서 읽어보지를 못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게 그 전달된 거는 12월 30일이었고 추미애 대표의 입장이 변했기 때문에 개헌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을 했고 개헌 특위가 국회에서 30일 날 이미 떴기 때문에 사실 이 개헌 보고서가 만일에 이게 저지 보고서라면은 돌릴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오히려 추미애 대표랑 제가 볼 때는 문재인 그 후보에 대해서 가장 좀 비판적이다. 왜냐면 이렇게 호언으로 비춰지면 안 된다. 개헌을 적극적으로 가지고 나가야 되고 이런 식의 개헌 전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세적인 입장으로 보일 수 비춰지는 것에 있으니까. 대한 비판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오히려 저는 화를 내면은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처음에 화났던 이유는 자기에 대한 왜곡 사실 왜곡이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나서 뭐 이런 보고서가 있어. 그래서 당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라고 지시를 했던 이유가 예. 이제 자기에 대한 도전으로 봤던 거죠. 왜냐면은 내가 호언론자가 아닌데. 예, 그랬는데 이제 그 연구원의 입장은 오히려 이 두 분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인 거죠. 왜냐면 민주당이 개헌을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야 된다. 주도권을 완전 가져야 반대네요, 된다. 지금.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이런 보도가 동아일보에서 난다는 걸 알고 연구원에서 전화 통화를 기자랑 직접 했고 또 이게 아니라고까지 했고 자기도 보고서가 있으면 눈이 있으면 한글을 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합리적인 개헌 전략 보고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데 왜 합리적이라 그러냐면은 이 사람 의견도 들어가 있고 저 사람 의견도 들어갔고 제가 보기에는 제법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 의견과 다른 곳이 꽤 많은 지점이 있어요. 그래도 저는 화가 안 나더라고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연구원 문건 같은 거는 보고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주관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전략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와 생각이 달라도 이 사람이 참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했구나. 일부의 그 사실과 다른 게 있지만 이거는 시간상, 타이밍상 놓쳤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동아일보가 의도적으로 특정인을 위한 개헌 저지 보고서라고 보도를 새벽 3시에 하는데 저는 이건 제가 조금 착각한 건데 왜냐면 제가 이제 특친들한테 고자질을 당해서 제가 트윗을 하니까 저도 김부겸 의원이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한 줄 알았어요. 왜냐면 김부겸 의원이 이제 김용희 원장의 사퇴를 요구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대선 주자와 당 최고위원들한테 갔으면 김부겸 의원이 제일 먼저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혹시 거기서 흘러나온 게 아닌가 의심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트윗을 그렇게 올렸었는데 어떤 분이 그건 아직 밝혀진 게 아니라고 해서 얼른 내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라고 다시 수정을 했냐면은 아직 그렇게 오해를 제가 했는데 밝혀진 게 없다 그런다. 누가 유출을 했는지 누가 동아일보와 컨택트를 했는지는 지금 밝혀진 게 아니다. 없고 그 조사도 안 해요. 이게 만일에 역으로 그 친문들이 어떻게 이렇게 당대표와 문재인한테 비판적인 이런 보고서를 낼 수가 있느냐라고 항의를 했다면 그리고 언론에 이걸 흘려서 이렇게 보도를 했다면 이거 당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 안 할까요? 난리가 났을 것이다.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왕따 정치의 핵심은 이중잣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가 했을 때는 유야무야 되고 이제 이 강자들이 이제 이 왕따 집단에 대해서 이지매를 가할 때에는 그 규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느슨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재밌는 거를 발견했는데 모 의원이 김부겸 의원은 아니고 모 의원이 새벽 5시에 새벽 3시에 이 동아일보 기사가 떴는데 이분이가 밤새 안 주무신 거예요. 새벽 5시 반에 이 문건에 대해서 그 진상 조치를 하라고 항의 글을 페북에 올립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언론과